회사는 하고 댕기나. 네, 수협 안점입니다. 마약 짬뽕 5그릇 예, 맛있게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마약 짬뽕이 또 주문 들어온 거예요? 이 하루에 몇 그릇이냐 도대체. 장난 아니다. 야, 이번 신메뉴 대박이다. 마약 짬뽕 주문하는 전화가 이거 끊이질 않는다. 사장님, 우리 장주 반장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너스 한번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인센티브? 아니에요. 그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재료만 조금 바꿔놨어요. 이제 우승수고를 얘기해. 아니, 근데 도대체 짬뽕에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중독성 장난 아니에요. 아, 맞다. 마약 짬뽕 이름 그대로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난다 이가. 안 먹으면 먹고 싶어 죽겠고. 매일매일 먹어도 안 질리고. 갑자기 먹고 싶어. 사장님, 갑자기 먹고 싶어요. 진짜 사장님, 이 진짜 마약 난 거 아니에요? 에이, 그 참 농담도 아니 마약을 것 뭐 어디 같은데. 구하기도 어려운 그 마약을 뭐 구하고 싶다고 구할 수도 없는 건데. 괜히 그런 쓸데없는 질투하지 말고 가서 신뢰이나 좀 되더라 그래요. 아니야. 요즘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아니야. 마약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구할 수 없는데. 진짜 넣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마약을 어디 혹시 설마 마약? 진짜 눈빛이 좀 풀린 것 같은데 5그릇이라고 하셨죠? 자, 저는 그럼 만들어 갑니다. 예. 하는데요, 저는. 저 확인 좀 하러 갈게 나는. 이해가 안 가. 박 씨와 황 씨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건 5차례로 파악하고 역대 최대인 필로폰 112kg이 밀수됐다가 적발되는 등 국내에서 대량 유통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병원들은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20대 중국인 필로폰 기술자는 지난달 14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이 호텔 방 안에 틀어박혀 필로폰을 만들어 오다 2주 만에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 그런데 바로 얼마 전 호텔 방에서 무려 12만 명이 투약 가능한 마약 제조 사건이 발각돼서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연일 불거지고 있는 마약 문제들, 정말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마약 청정국이었던가 기억이 아슬할 정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 어때요? 지난 5월 28일이었죠. 정말 저 어이가 없는 사건이 생겼는데. 진짜 어이없는 표정이다. 어이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조하는 걸 보면서 우리 제조업 산업이 혁신을 해야 된다, 얘들처럼. 제조 혁신 3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냄새가 제거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필로폰을 제조하게 되면 냄새 악취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화학물질을 이제 이렇게 섞다 보면. 외딴 섬이나 시골 가서 보통 하는데 서울 중앙 중심에서 그것도 호텔 방에서. 냄새 제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혁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30시간 만에 초단축을 했어요. 효율성 있는 것 같아요. 생산 효율성. 세 번째, 혁신이죠. 예, 세 번째는 이게 보통 한 3-4명 정도가 한 팀이 되는데 단 2명이서 호텔방에서 했습니다. 이 고급 인재인 것 같은데 또 유출될까 봐 좀 걱정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두고 감탄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이 서글프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이 지난 이제 작년에 12,000명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기준 자체가 인구 10만 명당 20명인데 우리나라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만 명당 27.5명입니다. 훨씬 넘어섰네요. 청정국은 아닌 거죠. 더 이상 아니죠. 그러니까 청정국 아니라는 경고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오래됐습니다. 삐보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1999년에 이미 국내의 전체 마약류 사범이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섰고요. 네네. 그 뒤로 이제 4년 연속 계속 10,000명을 넘어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경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그 완화됐었는데 2015년부터 다시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버닝썬 사건도 보면은 원래는 폭행 사건이었죠. 폭행 사건이 수사를 하다가 마약 유통 정황으로 왔고 이제 물뽕이라고 하는 GHB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피벌룬. 이게 보면 이제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변종 마약류. 요즘에 융합 좋아하고 새로운 거 참 좋아하니까 다양하게 썩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면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연루가 되다 보니까 더 심각한 사회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약이 가는 곳은 항상 다른 범죄들이 들끓게 마련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현실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서 이 마약류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가장 큰 계기가 가장 최근에는 버닝썬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한번 가보셨어요?
나이 때문에 제한 먹은 건 나이 제한도 물론 있고. 예, 그런데 저도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몸담고 있는 연예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계 재벌가의 자제들까지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현상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마약 시장이 커져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불거지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보니까 이게 수면 위로 안 떠올라서 그렇지 의외로 실태가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관세청 통계를 보니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뭐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대마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이 마약류 적발량이 한 6배 늘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웬만한 마약류는 우리나라를 다 이렇게 거친다라고 봐도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 품목별로도 보면 이 전체 적발된 마약 중에 절반 이상이 필로폰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에만 223kg 정도 적발됐다고 해요. 이게 잘 피부에 안 와닿을 텐데 한 번 투약할 때 0.03g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0.03g인데. 와. 그러면 이 223kg이라고 하면 이게 한 700만 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부산 시민 전체가 한 350만 정도. 그렇죠. 와, 350만이고.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이거 말만 들어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부산의 실태가 어쩐지 진짜 궁금해요. 부산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제1의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동부가 거점 항만 물류 도시도 하니까 다양한 컨테이너들이 우리나라를 거쳤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환적하는 화물들도 많고 그렇죠. 작년에요. 더 큰 사건도 났습니다. 작년 11월이었죠.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역대 최고의 코카인 63.8kg. 딱 제 몸무게 정도인데. 지금 그거밖에 안 나갑니까? 가벼우세요?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네, 진짜 그렇습니다. 멕시코에서 출발해서 중국으로 가는 환적 컨테이너의 선에서 코카인 63.8kg가 발견이 됩니다.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는 무려 1,900억입니다. 1,900억. 부산항 개항 이래 역대 최고의 밀수는 아니죠. 뭐 운송 한적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세관에서 이제 중남미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의 정보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쪽 현지 멕시코 정보로부터 받아가지고 단속해서 검거한 그런 사건입니다. 진짜 심각한 게 우리 부산이 마약류 운반의 유통 중간 거점이 맞습니다. 되어버렸다는 사실 아니에요? 매우 그렇죠? 우려스럽죠, 이제. 제가 아는 지인도 부산이라는 도시를 좀 겁내하더라고요. 또 왜 그러냐 사람도 있고. 예, 밤마다 러시아들도 있고, 러시아 사람들도 In the government, 라스타 파라다이스! 아이고. Put your hands up! 아이고, 미친. 그렇죠. 핸즈 말고 테이크 시트 다운. 아티스트다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약의 유혹을 겪게 되죠. 진짜 아티스트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너는 개그맨이야, 예술을 해야지. 개그맨. 왜 약 때리고 예술을 해, 이 사람아. 아티스트 제가- 노력시키지 마. 이번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 뭐야, 한번 이거? 경험하고 왔습니다. 뭘 경험해? 부산에 얼마나 많은 마약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아이, 큰일 설마 나지 뭐. 본인이 한 건 아니지? 수요자는 아니지? 저 사람 저거. 뭐야, 마른 일. 저게 그 KBS 앞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다는 그겁니다. 미치겠다. 마약이 중독되면 저런 식으로 된대요. 걔가 웃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힘이군. 이게 마약 탐지견이다. 안경문권 마약 탐지견이다. 자, 치즈. 자, 여기. 이런 느낌 처음이걸 혹시 이게 사랑이 한번 쭉 빨게. 자, 자기 KBS에서 일하기 힘들지. 이게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곳이야. 자, We are the world. Yeah. We are the That's a reggae. Yeah. My brother. Love and peace. Love and Get it. love and peace. 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 부산의 마약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산 본부세관에 찾아갔습니다. Hear the children crying 와, 여기 호랑이, 이건 보통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갖고 왔나 보네요. 야, 이 호랑이. 세관에 왜 유리를 보니까 호랑이 박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걸 누가 갖고 오려고 그랬었대요, 호랑이를. 세관에 저렇게 밀수하다가. 여기가 그 저희 세관이라고 해서 왔는데 박물관이 안에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호랑이가 왜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러시아 선원이 밀수하다가 잡힌 거죠. 와, 대박이다. 진짜 호랑이에요. 이야. 악어도 네. 저희가 사실은 여기 그 마약 관련된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마약은요. 네. 부산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약 10년 동안 유일하게 마약을 만든 도시였죠. 마약을 만들었던. 메산비타민, 보통 기록봉이라 부르죠. 네. 그 만든 도시였죠. 마약 기계 보셨어요? 마약 해봤냐고요? 마약 기계를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아직. 그 당시 원초적인 마약 기계가 부산 세관박물관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니, 너무 쏙쏙 잘 들어와가지고요. 네. 한번 보실래요? 네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얼마 전에 그 마약왕 영화가 한번 있었는데, 네, 송강호 선생님 나온 거. 그 마약왕의 주인공이 네. 현장에 썼던 마약 기계가 바로 이거죠. 실제? 실제죠, 실제? 야. 뭐 가격은 안 물어봐요? 또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얼마예요? 이 가격은 한정이 없죠. 그냥 무한정이죠. 예. 이거 그러면 수제품으로 이렇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간단하죠. 만들 네. 보면 주로 그 당시는 이 마약을 만들 적에는 그 야해. 네. 주로 이 비닐하우스 속에서 시애각이죠. 그쪽에 주로 했다고 하죠. 이 1차 가공할 적에 굉장히 그 냄새가 많다고 하죠.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민가를 피해서 야산이라든지 또는 어색한 곳에서 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이게 그냥 무슨 자전거 같이 생겼는데 여기서 이 오모한 것이 있죠. 여기서 이 마약을 제조를 했거든요. 저기 뒤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저런 모양으로 된다는 것이죠. 겨드랑이에 땀이 심하고 냄새를 풍기면은 필로폰을 많이 한 건가요? 맞죠.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데 왜 그랬는지 저는 마약을 먹지 않았을 줄 모르죠. 감독님 겨드랑이에 땀 많이 나잖아요. 부터 썩어가니까. 라마. 라마. 또 뭐? 연기가 리얼해. 너 또 뭐 한 거야? 다음 영화 출연해줘. 아니 라마가 연기를 저렇게 잘하지를 않는데 저거는 재연이 아니고 뭐 실제로 지금 뭘 좀 한 거 아니야 한거 정말? 같은데. 그 담당 PD랑 같이 한번 했습니다. 식초를 많이 마신 것 같아. 이거는 그러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밀수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주로 이제 은닉한 부분들이죠. 은닉한 곳인데 뭐 우리가 이 여행자들이 또 선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수사직에 최초 체크하는 곳이 바로 이거죠. 이런 곳이고. 이렇게 오리털 잠바에도 담아오고 정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마약이 꽤 오래 전부터 뭔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네요. 부산은 또 나름대로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마약을 제조한 도시이기 때문에 또 인근도 일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선박편을 통해서 생산된 것이 또 건너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산항은 좀 자주스럽지 못했죠.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제의 시사 인기 프로그램 수요관점에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얼굴 원래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현장에서 네. 마약 수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객이라든가 또는 그 화물 등 통관 현장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얼굴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저희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러네요.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알고서 먼저 이거를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에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제조하는 마약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주로 외국에서 밀수입된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그 국제공항이라든가 공항만 또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등등을 통해서 그 외국의 불법 마약류들이 밀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잡았던 이 마약 밀수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작년에 부산항 그 환적화물을 통해서 코카인 64kg을 밀수하려던 물품이 남미 쪽의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일본 거쳐 한국 왔다가 최종적으로는 중국으로 가는 화물이었는데 최종 목적지는 다른 나라가 아닌가. 즉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마약류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산에 그렇게 마약이 많아요? 이거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마약은 다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 영화 때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항상 영화의 배경이 부산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전국으로 이제 막 퍼진다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나요? 부산에서 이렇게. 이게 부산항이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는 부산항이 외국으로부터 불법 마약류, 물론 정상적인 화물을 수출입을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도 했겠지만 그런 것을 이용한 어떤 불법 마약류 밀거래, 밀수입 이런 형태도 좀 많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SNS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관계망 이런 게 상당히 발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은밀한 거래, 또 손쉽고 은밀하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좀 구하기 쉬운데 싸고 좋은 걸로. 요즘은 들어서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어느 일부 국가에서 그 의료용으로 쓰이는 그 대마 마약류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쉽게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좋은 정보 같은 것도 없나요? 글쎄 정보는 그쪽에서 주셔야죠. 제가 세관까지 가가지고 이 부산의 마약 실태를 조사하고 왔는데요. 그 수사관께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자기가 예전 사례를 얘기했다가 그게 이제 누군가의 호기심에 의해서 다시 또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수법을 가르쳐주는. 네.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시진경까지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가 참 지리적으로 참 좋은 위치긴 한데 바다를 끼고 있어서 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참 밀수의 경유지로 활용을 많이 했죠. 지나가다 보면 뭔가 하나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럼 이 마약이 풀리고 하다면 지속적으로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경유지를 넘어서 사실은 마약 소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로폰 시장 규모가 1,000억 대인데 참 시장 경제가 지금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마약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참 개탄스러울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도 굉장히 훌륭한 편에 속하고 그다음에 단속도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마약이 이렇게 막 눈에 띄게 막 돌아다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마약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1,000억도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마약 거래도 굉장히 쉬워졌고요. 예전에 비하면. 그다음에 거래 방식도 되게 은밀해졌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사실 마약 사는 게 그렇게 안 어려워졌거든요. 뭐 인터넷에 그렇죠. 포털 사이트, SNS 이런 데다가 이제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 같은 거 몇 개 치면 주르륵 나오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 연예인 박유천 씨 그 사건으로 좀 알려진 건데 그걸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제 그 마약을 주문한 다음에 입금을 해요. 그럼 판매하는 사람이 입금 확인이 되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마약을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뭐 구매 요청을 하면 1시간도 안 돼서 마약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디서 하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한두 군데 만약에 이제 그 거래처를 뚫으면 굉장히 손쉽게 빨리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어디 쪽이 좋은데요? 아이고 왜 그래. 아니 1시간도 안 돼서 배달됐다 그래가지고 말할 뻔했잖아. 아,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배달하면 어떻게 하려? 이 사람들이 수협 안전 물을 흐려놓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크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 웹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면에서, 그렇죠. 표면에서 보이는 거고 검색을 해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접근도 쉽지 않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딥웹이라 그럽니다. 딥웹 중에서도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정말 밑에 우리 물로 따지면 심층수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다크웹인데 다크웹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금액을 돈으로 해가지고 거래하는 마약을 거래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 시대 때 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수사관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보도 안 되고 해킹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은밀한 수법을 해가지고 이런 거래하는 거를 도대체 실제 마약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크웹이나 딥웹 뭐 이런 용어들 같은 게 우리가 그 수사 영화 외국의 미드나 이런 데서 보면 자주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결부되기 시작했다니까 진짜 고민이 커집니다. 그죠? 최근에 개봉된 이 한국 영화만 봐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건 알 수 있잖아요. 극한 직업. 네, 극한 직업에서도 마약을 다루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사장님은 역할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 공급책으로? 공급책? 아니 그 예전 그 영화에서 많이 하셨잖아. 예, 하필이면 제가 약은 내한테 받아먹고 충성은 엉뚱한데. 아니 저는 제 이미지에 진짜로 하신 것 같아. 뉴스에 몇 번 나왔던 것 같아. 에이, 여보세요. 아니 이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은 다 우리한테서 얻어먹고 충성은 엉뚱한 데서 맹세했다며. 응? 편의점 가서 담배 사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의 대중화, 보급형 뽕의 시대. 내가 다 만들어놨고. 부산이고 일본이고 꽁으로 챔피언 묵도 아니고 제 손에 들어왔다 하면 다 돈이 돼서 안 나갑니까? 그럼 실제로 부산에서 이 마약으로 이렇게 좀 그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내인 경우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들 해서 우리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는 부산이 10만 명당 32명 정도 되는 바람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벗어나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정도가 마약 인구가 좀 많은 도시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강원도도 좀 많은 이유는 그거는 나이 많은 60, 70대 어르신들이 멋모르고 양귀비를 재배를 해서 그게 적발되다 보니까 그게 마약 사범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들은? 그 할머니들은 일본 보통 뭐 기소유예나 그런 거로 대부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말고 마약류를 하는 게 아니고 꽃이 이뻐서. 근데 보통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마약들은 보통 어느 분들이 이렇게 소비를 하시나요? 물론 마약대치운동본부가 1990년대에 본부됐는데 그 전이나 그 후쯤 됐을 때는 특수한 뭐 우리가 말하는 범죄 집단이나 아주 뭐 유흥업소 이런 분들만 한다고들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 뭐 남녀노소 직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20대, 30대 주부, 학생, 지식이 있는 분들도 해서 요즘은 이 마약이 직업이나 뭐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을 만큼 조금 보편화되어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서울, 경기, 인천 쪽에 분포하고 있고 그 뒤를 부산, 경남, 그 울산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일단 부산이 그 중심지는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곳이네요. 좋지는 않네요. 어쨌거나 지금 현실 상황이 누구나가 이 마약류에 노출이 쉬운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마약류를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인 걸까요? 아주 이제 팍팍한 현실인데 이걸 이런 압력을 풀 수 있는 다른 활로가 없으니까 훨씬 자극적인 여러 가지로 뭐 성적 자극이라거나 아니면 알코올이라거나 뭐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약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이제 가벼운 걸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그게 계속 이제 한계 효용의 그 체감의 법칙처럼 더 센 자극, 더 센 자극 이렇게 가잖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우울증, 그다음에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그 손대기 쉬운 것들이 이 마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의정성 약물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료용으로 뭘 이렇게 손댔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마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많아서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약간 중독이 만연되고 있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근데 이제 마약류를 크게 우리가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편, 양귀비, 우리 시골에 가서 많았다는 이런 진통제나 코카인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마초 같은 대마류, 그리고 이제 필로폰과 엑스터시 같은 항정신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항정 물질 안에도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치료를 도와주기 위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들어온 물질들이 의약품이 있죠. 아니 근데 이 수면제나 아니면 그 아까 식욕 억제제 같은 거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약을 뭐 자기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했다가 중독이 된다고요?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의사나 전문가들이 아주 이걸 좀 섬세하게 엄밀하게 좀 다뤄야 되는 건데 최근에 이런 거를 이제 합법적으로 복용하다가 실제로 중독에 빠지는 이런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치료용 약물 자체가 의료용으로 안 쓰고 지금 마약으로 쓰는 이런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주 방장님 말씀처럼 이게 왜냐하면 간호사나 의료인들, 간호사, 의사, 의료인들이 접근하기 쉽죠. 그렇죠. 너무 접근하기가 쉬운
쉬운 거예요. 자물쇠를 잠가도 자기가 환자한테 처방을 하고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럼 자기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열쇠도 자기가 갖고 있잖아. 이게 이제 불법으로 약을 이제 유출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는 그리고 특정인한테 네네. 또 지속적으로 주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대책이 허술한 점이 보완이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발 담그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마약의 세계입니다. 그만큼 중독의 심각성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중독이 됐다. 이럴 경우에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제약회사의 임원이셨던 임원은 아니었고요. 제가 영업사원도 아니었고 제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교수님 아니야? 왜 삿대질 하지 마. 일단 마약류가 이제 찾아보니까 신체적인 피해는 호흡기, 신장, 간, 신장 등의 인체 전용력이죠. 뭐 피해 안 보는 데가 없죠. 그렇죠. 무리를 많이 주겠죠. 그렇죠. 그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마약류가 필로폰이랍니다. 필로폰. 그 지금 시장 규모도 1,000억 대가 넘어가고 있는 필로폰이 염산 중조 아세톤으로. 아세톤? 예. 그게 이제 원료로 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는. 야, 이거를 독극물 같은 거예요. 이걸 지금 몸 안에 삽입을 하고 인체 투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걸 투여하게 되면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현실 세계를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흥분되고 환각이 되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즐거워지고 뭐 그렇다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을 보이는데 이 뇌의 항물질을 변화시켜가지고 뇌와 중추신경계를 또 파괴를 한답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유보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다들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하는데 자기 몸만 망가뜨리는 거죠, 사실은. 자, 중독 사회라 불릴 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약물이든지 뭐 알코올이든지 이렇게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현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국내 마약 수사에 이런 방식부터 좀 개선할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방식. 그렇죠. 누가 잘못했을까요? 마약을 제조한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유통하는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투여받은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닭과 계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제 공급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를 먼저 잡아가지고 구속시키고 벌을 가하면 이 마약이 조금 없어질까요? 그 제조자를 갖다 그렇죠. 제조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먼저 없어지거나 소멸되면은 우리사회가 청정 사회가 될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마약 수사 방식을 보면 고구마 줄기 캐기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한 명의 판매책을 잡아가지고요. 야! 누구 줬노? 누구 줬노? 누구 줬노? 우리 형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장님. 누구? 불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켜서 엔드 유저한테 최종적으로 투여받은 사람을 한 명씩 있게 되면 한 명 잡는 것보다 20-30명 잡아서 한꺼번에 엮어 넣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경찰 입장이나 검사 입장이나 누가 좀 고맙죠? 한 명만 잡을 줄 알았는데 30명씩 잡으니까 이런 정보를 주는 정보원한테 어떠한 좀 혜택 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줄 거 좀 감형하고 너는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가자 해놓고 몇 명 더 채워라 그러겠죠. 그런 식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마약 사범들의 응당한 제값을 유통책이나 제조자들한테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누구를 먼저 구속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마약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 사회적 배경에는 이제 정신 건강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이런 이제 좀 정신 건강이라거나 여러 가지를 좀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돼야 되는 건데 단순히 이제 처벌만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독 된 사람들, 마약을 한 사람들과 공급한 사람들을 좀 따로 투트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공급한 사람이야 뭐 엄벌에 처해도 되지만 처음에 이렇게 좀 실수로 혹은 어떤 뭐 유혹에 단순하게 이렇게 마약을 손댄 분들은 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처벌은 마약하면 굉장히 겁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처벌은 강력하게 하지만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 같은 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중요성이 약간 이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범에 한해서는 치료의 기회를 주는 치료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뭐 1년 동안 무료로 이렇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치료 보호 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 실제로 운용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 병원이 한 21곳 정도가 돼요. 근데 실제로 중독자를 받고 있는 병원은 한 5곳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14,000명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5곳에서 그걸 다 감당하는 14,000명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권고된 숫자가 14,000명이고 12,000명인 거면 실제로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지는 뭐냐면 이걸 처벌하는 거에서만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이걸 뭐 치료하거나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후속 작업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산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중독이 좀 만연해 있는 사회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 마약 투약자를 범죄자로 그냥 딱 선을 긋기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보는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있게 기대거나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근데 있거든요. 가능할까요? 저는 주변에 쉽지는 않겠지만 주변의 도움과 본인의 의지가 합쳐지면 맞습니다.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 저도 1년 6개월 동안 술 끊었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니까.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죠. 예. 처음에는 쾌락 때문에 손을 댔다가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는 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절박한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이 약물과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일단 노출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인 붕괴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마약류입니다. 정부에서도 마땅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회적인 경각심 또한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 마약 중독에 대처해야 될지 우리 주방장들 한 줄 평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뭐 이럴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럴 때는 마약을 절대 하지 마시고 마약을 드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본인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마약을 드시라. 본인한테 마약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게. 비타민제잖아. 그렇죠. 그걸 먹으면 되죠. 요즘 우리 사회에 마약이란 용어를 가지고 너무 많이 순화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친숙해요. 우리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꽁트도 마약 짬뽕, 서로 마약 짬뽕, 마약 떡볶이. 그게 뭔가가 맛있거나 매력적이면 뭐라고 합니까? 마약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 블라블라 쓰는데 이런 용어 자체도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 써야 돼요. 사실은 어린 친구들한테 마약이 너무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어요. 맞아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네요. 예. 자, 오늘의 시사 요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밖을나는 시사 요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요 반점 오늘 여기서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약 짬뽕 한 거, 마약은 좋은 거죠. 이름은 뽕짬뽕, 거꾸로 해도 뽕짬뽕. 자, 누가 좀 들어주세요.